안녕하십니까. 알파경제 이영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한 가지 경제 핫 이슈를 선정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는 이영진의 경제만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영진과 함께 경제만담을 진행해 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계 샛별, 보기만 해도 눈이 부신 진서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진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방송의 구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공지능, 시장경제에 살아있는 인공지능 김종유 의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고. 알겠습니다. 응?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30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볼까요? 김종효 이사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2024년 제약 바이오의 큰 트렌드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뭐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아니라 길게 이어지는 어떤 경제 방향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바이오 산업에서 24년도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약, 즉 항암제에 있어서 3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가족이나 누구 아시는 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를 해보신 분들을 보면은 뭐 머리도 빠지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항암제의 약이 세포를 공격하는데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뭐 머리도 빠지고 역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항암제들 중에서 그동안 임상실험을 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제품화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국내 건 아니라 해외 쪽에서 이런 약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제약 바이오 쪽도 이 서양은 자기들이 설계는 하고 실험은 하는데 만들질 않습니다. 누가 만들어주느냐? 결국 만들어주는 전문 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위스의 론자라든지 중국의 우시바이오 같은 이런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항암제들, 표적 항암제 같은 게 나오면 그런 제약바이오 쪽에서 실제로 약을 만들어주는 업체들 쪽의 실적이 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건 진서아 배우님이 너무 관심이 있을, 그 다음에 국장과 저는 당연히 지금 가서 맞아야 될 우리가 뭘 맞아야 돼? 비만 치료제. 이런. 비만 치료제.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괜찮아. 네, 네, 일단 뭐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만 치료제가 작년에 한 해 내내 이슈였고,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이슈가 되고 있냐면 약이 모자라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정도로 굉장히 귀해요. 네. 근데 1세대에서 2세대, 지금 3세대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세대가 넘어오면서 약을 먹어서 제거할 수 있는 그 비만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의 25%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 계속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혈압약처럼. 일단 끊으면 요요가 오는 건 맞는데, 네. 대신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약이 매일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약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점점 그 투여 강도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효가 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비만 치료제를 서로 개발하려고 안달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형사는 다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은 2세대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선도하고 있는 그 미국은 아니죠.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나 네. 아니면 미국의 일라이 릴리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약의 효과는 지금 3세대에서 4세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큰 트렌드는 세 가지. 표적 항암제,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약들을 만들어주는 바이오 업계의 제조업체들이 올 한 해 굉장히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디스크죠. 네. 거기가 지금 주가가 유럽에서 가장 핫하다고, 가장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 경제 규모만큼, 시가총액이 지금 그러니까요. 덴마크 경제 규모만큼 늘어났을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향후 그러니까
2028년까지인가요? 제가 그 정확한 자료의 수치는 약간 헷갈리는데 2028년까지 CAGR이라고 해서 연간 성장률이 뭐 거의 60%에 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연간 수익률이 계속 50%씩 성장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세계 10대 제약업체에 못 들었다가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이약 하나로 2028년 정도 가면 세계 한 7, 8위 정도의 제약업체로 등극할 것으로 시장은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격언이 증시에 격언이 있었죠. 바이오에다 절대 돈 넣지 마라. 근데 올해부터는 완전 달라진 그런 느낌이던데요. 어디서 나온 격언이죠? 제가 아는 분들은 작년에 바이오 많이 털었어요. 제가 시장 내에 있었는데 그런 격언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네. 올해 좋습니까?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싫은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원래 이런 사이니까 그냥 네. 신경 안 써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네, 일단 그 제약바이오가 작년 한 해에는 미국도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만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오른 게 없습니다. 네, 다른 건 다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왜 전체 트렌드를 먼저 말씀드렸냐면 네. 이 전체 트렌드가 올해 그 세 가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다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있었죠. 1월 초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네. 이와 관련된 트렌드를 하나하나 발표하다 보니까 표적 항암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작년까지 실적이 정말 바닥을 기었지만, 근데 실적의 바닥을 긴 이유가 딱 있거든요. 네. 미국의 규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약간 낮추라고 압박 넣고, 그 다음에 이들이 외부에서 자금 조달해서 M&A가 하는 거 이런 거 막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올해부터 분위기가 트럼프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런 거 막 풀어줄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무슨 얘기가 벌써 터지고 있냐면 중소형 제약 바이오 중에 괜찮은 거 벌써부터 M&A 얘기가 막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올해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거 착각이거든요. 딱 두 업종만 좋습니다. 엔비디아를 위시로 하는 반도체와 네.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를 축으로 하는 바이오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벌써 대거 강세였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인 건 맞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017년까지는 JP모건 헬스케어만 하면 막 시세가 엄청나게 터졌는데 몇 병 경험해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 이후로는 그 이벤트 전에 움직였다가 이벤트 지나면서 대부분 빠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까 그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하는 종목만 견조하게 버티거나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약회사들 중에 어디가 합친다. 뭐 대표적인 거는 우리 오리온 초코파이가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를 해가지고 합친다. 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합종 연행이 계속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성장은 있는데 돈이 없는 회사. 돈은 있는데 성장이 없는 회사.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널렸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업종 내에 보시면 돈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돈을 쓸 데가 없어. 기존 산업은 중국에도 밀려. 중국에 안 사.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쓰고 싶고 돈을 쓰는데 기존의 자기 산업에 설비를 더하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굉장히 터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뭔가 투자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 사업을 처음부터 하기엔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특성은 뭐냐면 이미 제약업을 통해서 꾸준하게 현금도 마련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자기들 돈도 있죠. 그 다음에 개발 여력도 있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약들이 쭉 쌓여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교수 하나 툭 튀어나오거나 네. 의사 한 명 툭 튀어나와서 만든 그런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있어요. 나름대로 검증받은 기술력은 있는데 이거 하나가 실패하는 순간 회사가 날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상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를 일부러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뒤에 준비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미 임상 이상에서 뭔가 이상이 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는 신라젠이 순간 그런 경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멈추는 순간 망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게 엄청 좋다고 해서 들어왔다가 임상 이상까지는 엄청나게 포장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뭔가 나락으로 가는 순간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왜 오리온은 주가가 작살나고 있는 겁니까? 레고캠 바이오 인수를 발표하면서부터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매수 금액이 문제였죠. 5,500억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미 오리온은 1조 정도의 돈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5,500억 정도 쓴 거는 그렇게 아깝지 않은데 그렇죠. 지금 대주주의 지분 가치를 봤을 때 이게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프리미엄을 많이 얹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든 거고. 그 다음에 오리온이 돈을 잘 벌 때는 분기별로 어느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냈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로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기당 돈을 버느냐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오리온이 한 2천억 단위로 분기당 돈을 벌었단 말이죠. 레고캠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는 ADC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얘네가 이제 해외 쪽으로 얀센이라는 데 2조짜리 이번에 그 에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요걸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2조짜리 계약을 따면 그게 전부 다 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업체가 쭉 봤을 때 기술력 있는 걸 사긴 사는데 한꺼번에 돈을 다 주면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총 계약은 2조짜리로 하고 처음에 돈을 조금만 줍니다. 그 다음에 단계 넘어갈 때마다 돈을 줘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일스톤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단계를 쭉쭉 넘어가는데 레고캠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얀센에다 이번에 2조짜리 계약을 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회사니까 베팅을 한 건 맞는데 이 회사가 분기에 돈을 많이 쓸 때 600억, 적게 쓸 때 한 200억 정도 씁니다. 네. 연구개발비로. 그 외로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번에 받은 5천억, 오리온에서 받은 5천억과 얀센에서 받은 한 1천억 정도가 현금이에요. 네. 근데 매 분기마다, 매 해마다 1천억, 2천억 단위의 돈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이제 이 회사 뭐 하겠어요? 우리가 프로젝트 하나만 쭉 진행하다가 밑에 있는 프로젝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다 진행할 거란 말이죠. 그럼 제 생각에는 아마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기당 한 1천억 단위로 돈을 쓸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길게 가봐야 6분기?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면 돈을 다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리온도 지금 프리캐시플로우가 분기당 1천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그것도 있지만 일단 예전만큼 중국과 러시아와 베트남의 성장이 안 나오는 데다가 솔직히 러시아는 잘 모르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만약에 시장을 전체를 날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러시아랑 훅 틀어지면 러시아 쪽 매출은 제로가 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중국 쪽은 초코파이, 그 다음에 베트남엔 뭐가 잘 팔렸을까요? 오리온에서? 코코넛이. 혹시 카스타드 좋아하십니까? 카스타드. 커스터드가 베트남에 네. 특화돼서 나올 만큼 잘 팔렸습니다. 그래요? 근데 베트남도 인구가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게 빵 터져서 실적이 쭉 올라오면서 막 분기당 2천억, 3천억 벌었던 건데 지금 이게 이제 1천억 단위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회사가 분기당 1천억을 버는 회사고 1천억을 쓰는 회사가 같이 붙으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투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약간 박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자칫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네.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좀 받아줘 좀. 틀린 걸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틀린 그래요? 걸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럼요. 네. 전 내 편 아니에요? 저 T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쓸 수 있는 현금과 그 다음에 원래 편 없었잖아요. 아니, 뭐 조용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개가 중요한데 쓸 돈과 벌 돈, 네. 이 두 가지의 조율을 어떻게 잘하느냐와 그다음에 레고캠바이오의 성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 괜찮죠. 그런데 레고캠바이오가 예를 들어 성과를 보이지 못하거나 네. 그 다음에 뭐 후속 프로젝트 뭐 한두 가지가 중간에 꺾이거나 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은 굉장히 좋은데 이 좋은 조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조금 박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레고캠바이오가 그 이전에 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 회장인 서정진 회장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바이오 업계의 셀럽이기는 하신가 봐요. 그렇죠. 이분은 네네. 뭐 연예인으로 치자면 뭐 어느 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우성 더 되지 않을까? 더 된다고?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송강호? 뭐 거의 그 정도 급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이 입지전적인 인물인 게 입사는 삼성전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에서 넘어가신 데가 네. 대우그룹입니다. 대우그룹 잘 모르시죠? 들어는 봤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희 세대는 네. 저나 저쪽에 계신 국장 세대는 난 진서아 배우님이랑 같은 세대라고 인간아. 호라. 이거 없네 진짜. 정말로 제가 소리까지 크게 내고 싶지만 그건 참았습니다. 대우그룹이 엄청나게 성장하던 시절에 네. 그 안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이분도 이제 같이 그 쭉 올라가던 자신의 어떤 커리어가 망가졌죠. 근데 거기서 10명과 함께 나와서 만든 게 셀티론 헬스케어라고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의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이 바이오와 제약 산업의 차이는 뭐냐면 화학으로 약을 만들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화학식 가지고 조작해서 약을 만드는 걸 제약. 그다음에 바이오는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바이오. 이렇게 구분하시면 네네.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었어.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약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도 비싼 약들이 많지만.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런 바이오 시장의 성장을 두고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시장의 패스트 팔로워가 한번 돼보자. 누가 약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요게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서 어떤 약을 개발하게 되면 그 몇 년간은 그 회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거든요. 그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데 그게 끝나는 순간부터 관련된 약을 빠르게 쫓아서 내놓거나 아니면 이 약을 약간만 바꿔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약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약을 만들어서 빠르게 미국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미국으로 밀고 들어가지 못했고 유럽으로 들어간 게 성공하면서 셀트리온의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저는 진짜 뭐 공과도 많고 논란도 많은 분이긴 하지만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있었잖아요. 그건 조금 과한 평가가 아닌가. 정치를 등에 업고 주가를 올리는 주가 조작 세력 이런 얘기는 있었죠. 뭐 그것도 저는 조금 약간 거리를 두겠습니다. 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거리를 둘게요. 근데 어쨌든 대단하신 분은 맞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셀트리온 회사를 세 가지로 분리해 놓고 있었는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해서 분리해 놓고 있었는데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셀트리온에서 약을 만들고 이걸 유통하는 회사가 글로벌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안 팔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약을 미리 밀어내서 셀트리온의 실적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러시아에다가 약을 팔았는데 그게 정말로 팔린 건지 안 그러면 어디 창고에다가 숨겨놓고 팔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지.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논란에서 뒤로 물러났죠. 그래서 회장도 내려놓고 네네. 뒤로 물러나셨다가 아들들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는데 오히려 잘 안 되고 주가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3월 달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이상한 호재를 계속 이상한 건 아니지만 호재성 발언을 계속해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건 모르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요. 그 호재성 재료를 얘기한 건 맞는데 호재성 재료가 뭔지는 아셔야죠. 제가 네. 서정진 회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의 어떤 호불호는 떠나서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그런 회계적인 논란이 있으니까 3사로 하나를 합병하겠다라는 이슈를 첫 번째로 던졌고 예리하신데? 방송 그냥 하면 안 되겠는데? 공부 좀 하고 와야 되겠는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내놓은 재료는 뭐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는 그 지금 셀트리온 홀딩스를 이분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홀딩스가 밑에 회사들을 쭉 보유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뭘 하실 거냐고 얘기했냐면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의 논란이 뭐냐면 이중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주사도 상장돼 있고 자회사도 상장돼 있으면 둘 다 더블 카운팅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거든요. 그 LG엔솔 때문에 그런 논란이 생겼는데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걸 돌파했냐면 우리는 나스닥에 할 건데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지 않냐라는 평가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엔 입지전적인 인물은 분명하다. 그렇죠. 3사 합병을 하면서 지주사 체제로 간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스닥에다가 상장하면 또 우리가 쿠팡을 좋아하는 이유는 미국 돈으로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지금 우리가 택배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쿠팡 로켓 배송. 그것처럼 미국 돈으로 우리가 또
엄청난 바이오 기업을 하나 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근데 이분의 또 하나의 이제 그 하나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성장을 통해서 5조 원 정도를 조달하겠다. 그럼 5조 원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생각은 역시 좀 난 사람이라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이 5조를 베이스로 해서 다른 여러 투자사들을 끌어들여서 100조 정도의 헬스케어 투자 펀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을 뭐 일으켜 보겠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그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회계 이슈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 자기들이 치료제 개발했다. 혹시 뉴스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네네. 스스로 이제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를 이걸로 부양을 했다가 그래 그거야 그거. 나 생각났네. 웃지 말라고. 아니 생각이 지금 났다고. 저도 조금만 누르고 갈게요. 열받습니까? 열받는 건 아니고 어. 이걸 어디까지 제가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된다는 점점 고민하게 돼서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로 이제 생각나는데 어떻게? 이 회사의 주가가 어. 엄청나게 붐업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내렸고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결국에 개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개발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주가라고 하는 게 조금 공교로운 게 뭔가 이렇게 화제가 될 때는 끝없이 올라가다가 또 뭔가 그게 아니다라고 밝혀지는 순간 또 끝없이 내려오는 게 주가의 속성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 100조의 펀드를 만들어서 셀트리온이 이제부터 패스트 팔로워나 바이오 시밀러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도 신약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겠다 뿐 아니라 이 돈을 기저로 해서 다른 바이오 회사들도 육성하는 하나의 어떤 큰 펀드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분의 생각이고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도 100% 성공할 거냐? 이것도 솔직히 알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서하 씨는 잘 모를 수 있는 그 기업인데 네네. 옛날에 하나로 통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전신이 SK 브로드밴드예요. 아, 네. SK 브로드밴드의 전신이 하나로 통신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한때 통신주가 전 세계적으로 날렸을 때 나스닥에 상장해서 진짜 엄청나게 빵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업이 돼서 SK 브로드밴드로 이름마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분의 계획대로 성공만 한다면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를 뭔가 조금 바꿀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서정진은 정치를 해야 돼. 내 아무리 봐도. 전 정권에서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OCI 홀딩스하고 한미사이언스 이 두 회사가 벼랑간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완전 뭐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지만 깜놀. 요즘 세대 이런 말 안 쓰죠? 그거 지나간. 그러니까 네. 엄청 지나가. 네. 우리 세대 3초 안 받아줘? 깜놀. 깜놀. 그래서 진짜로 새해 벽두부터 이게 뭔 얘기야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네. 그런 이슈였는데 이건 뭐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OCI 그룹과 한미약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그룹이 모두 승계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승계 이슈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화두. 결국은 상속세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어떻게 상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쓴 게 아니냐라고 해서 실제로 한미약품 쪽에 어머니와 딸이 뭐 한편이고 아들들은 완전히 왕따가 돼서 서로 뭐 지분을 나누고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네.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가족 간의 어떤 상속세 싸움 자체가 벌어지면서 이걸 굉장히 신박한 방법으로 해결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레고캠바이오와 오리온과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근데 이번에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상속세 문제가 있으면 뭐 5천억이 됐던 1조가 됐던 이런 식으로 이제 덩어리를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회사를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네. 방법이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방법이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우연 회장이 머리가 좋은 겁니까? 안 그러면 송명숙 회장이 머리가 좋은 겁니까? 이번에는 아마 제 생각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이지만 이거는 한미 쪽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네. OCI 쪽에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네. 이거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지금 두 아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미약품의 두 아들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완전히 빼놓고 엄마하고 그 딸이 이렇게 쿵짝쿵해서 다른 회사 합친 거거든요. 그 물어봤어요. 그러면 둘이 합칠 때 이사회를 열었을 때 왜 임종윤 사장이나 안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임종훈 사장 몰랐냐? 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면 공시 위반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예 전혀 몰랐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간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싸울 일인가 싶기도 가족이 하고. 아니야. 내가 볼 때 이미. 그러니까 뭐 남남이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어쨌든 뭐 그 사세니까 네? 뭐 요건 요즘 말이죠? 아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촌. 네, 실패했는데 어쨌든 이건 뭐 그 사세니까 뭐 그들만의 리그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또 하나의 시사점은 뭐냐면 어쨌든 OCI도 상대적으로 현금은 좀 갖고 있는 아 그렇죠. 알짜 기업. 예. 그렇죠. 옛날에 완전 알짜 기업이죠. 네, 동양제철 화학 때부터 현금 부자로 유명한 알짜 기업이고 한미약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긴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GLP-1, 즉 GLP-1이라고 하는 게 성분 이름인데 이게 비만 치료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에 가장 앞서 있는 쪽은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품화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회사가 한미약품인데 이런 어떤 뒤에 대기하고 있는 또 NASH라고 해서 혈액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큰 트렌드엔 맞아요.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기업, 그런데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기업과 OCI는 정말 딱 들어맞는 회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뭐 현금이 없는 건 아닌데 여기도 뭐 북경한미도 있고 뭐 돈도 벌고 있는 기업이니까 현금이 아예 없는 기업은 아닌데 신박하게 상속 이슈도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두 회사가 합침으로 인해서 약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약간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보시기에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이 이제 난리를 치고 뭐 네. 가처분 신청을 내고 뭐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그림을 다 짜맞추고 들어간 거라 아들들이 진짜로 이 물량을 한꺼번에 나왔을 때 다 받을 만한 어떤 우군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FI가 들어가면 조건을 얼마나 박하게 걸겠어요. 뭐 풋옵션 걸고 막 뭐 걸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건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이건 두 아들의 패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지. 한투가 또 들어가서 뭐 할지. 뭐 그건 모르죠. 어쨌든 일단 지켜봐야 될 것은 두 아들이 얼마만큼 자신들의 의군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결국 이건 자금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뭐 몇 조 단위의 돈을 만약에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다면 뭐 다시 이제 또 복잡해지면서 이들 뭐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더 급등하는 요소로 될 텐데 다만 중요한 건 현재까지 시장에선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는 거죠. 송명숙 회장이 두 아들을 제끼고 이우연을 선택한 그런 그림이네요. 그렇죠. 네, 아들들이 좀 모자. Alphabiz. 오늘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약바이오 중 한 종목 정도는 꼭 사고 싶은데 혹시 네네. 어떤 기업을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서 배우님 투자하는 겁니까? 고민을 좀 하고 아, 그래요? 사고 싶은 위시 와. 다르죠. 실행하고는 돈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와 대박이겠는데? 아닙니다. 웃지 말라고. 너 왜 내가 얘기하면 계속 웃냐? 뭐 웃기면 웃어야죠. 제가 뭐 구체적인 뭐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다른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미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올해 더 많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 제약바이오의 ETF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되는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약바이오 펀드 같은 것에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성과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국내에서 바라보면 전 두 가지 방향을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미사이언스 이슈에 끼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한미약품이 GLP-1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를 가장 먼저 제품화할 수 있어서 일단 작년에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가 항암 치료제 하나 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빠지긴 했는데 그 이슈로 몰고 가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업된 적이 있어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임상 3상 실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 임상 3상 과정에서 주가가 약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니까 모멘텀 측면에서는 한미약품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건 모멘텀은 아니고 약간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 스토리 자체가 바뀌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회사가 종문당입니다.
우리가 종군당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종군당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비타민 그리고 선물. 그렇죠. 네. 종군당이라고 하는 회사는 왜 말씀드렸냐면 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레고캔바이어처럼 얀센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에 1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종군당이라는 회사를 평소에 인식할 때 굉장히 약간 좀 답답한 회사, 제약회사 중에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뭔가 성장 가능성은 닫혀 있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하나의 라이센스 아웃을 터뜨리면서 여기도 성장할 수 있다는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굉장히 고루한 느낌인 회사였는데 그렇죠. 갑자기 오 얘네 이런 것도 해? 그러니까 네. 그건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닌데 이번에 라이센스 아웃으로 빵 1조짜리를 터뜨려 주니까 여기가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 알았는데 이제부터 터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종목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이제 PR이라고 해서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근데 평균이 20배가 넘어요. 네. 20배는 기본이고 높은 기업은 막 30배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기업은 제약 기업이지만 뭔가 답답한 기업이고 너희 유산균 파는 기업, 너희 건강제품 기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PR이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빵 터트리면서 올해 실적이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 초기에 얼마를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레고캔바이 2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한 1,000억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종문당은 이번에 계약을 터뜨리면서 1조 4천억인가 정도의 계약인데 1,700억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가 넘게 받은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이게 뭔가 좀 얀센 쪽에서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기에 투자 비용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회사가 신약 개발 회사로서 밸류에이션을 변화시키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종목도 PR 20배? 뭐 25배?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 한미약품과 종군당 두 기업을 가장 주목하고 있고 네. 양호한 성과를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영진의 경제 만담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오늘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 내용을 좀 다뤘는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JYP, 하이브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